어머님이 내 서재에 들어가셨죠? 누가 내 서류를 건드렸어? 사위 지훈이 서재에서 뛰쳐나오며 제 멱살을 잡으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서재가 어디야? 난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잃었어. 제가 멍한 표정으로 대답하자 지훈이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모님이 이대로 가시면 치매 환자에게 재산을 맡겼다는 망신을 온 동네방네 소문낼 겁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대형 로펌 에이스 변호사인 사위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무력한 노인이라고 믿은 것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법원 도서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조용히 책을 정리하며 살아왔고 은퇴 후엔 사위 덕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늦은 나이에 인생의 가장 통쾌한 복수극을 경험하게 된 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72살입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바르게 살아왔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특히 제가 아들처럼 여겼던 사위 지훈이에게만큼은 자랑스러운 장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훈이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였거든요. 장모님 하며 저를 극진히 모시던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30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혼자 딸 혜인이를 키웠습니다. 법원 도서관에서 25년 동안 사서로 일하며 번 돈으로 딸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혜인이가 지훈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검사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라니 딸이 고생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날도 지훈이가 저를 모시러 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아파트 앞에 서자 이웃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지훈이는 차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특별한 분들 만나러 가요. 저희 로펌 회장님이 어머님 뵙고 싶어 하세요. 저는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지훈이가 그런 제 모습도 칭찬해 줬어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신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훈이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겼고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습니다. 개인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제 딸 혜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노신사였습니다. 지훈이가 소개했어요. 어머님, 저희 로펌 창업주이신 차영철 회장님이십니다. 차 회장은 68세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매서웠어요.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 같았지만 저는 불편함을 감추고 인사를 했습니다. 혜인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지훈이가 갑자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머님 아파트가 재개발 핵심 구역에 포함됐대요. 지금 팔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놀라서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재개발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훈이의 다음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가스 불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혹시 병원 가보셨어요? 제가 언제 가스불을 안 껐다는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꼼꼼하게 살아온 사람인데요. 그때 지훈이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경미한 노인성 인지 저하.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병원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검사 받은 적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지난달에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검사도 치매 초기로 진단받으면 가족 동의하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어머님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치매라니요.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신문도 읽고 장도 보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차 회장이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좋은 실버타운이 많습니다. 제가 투자한 곳도 있는데 최고급 시설이죠. 의료진도 상주하고 매일 건강 체크도 해드립니다. 지훈이가 태블릿을 꺼내 실버타운 사진을 보여줬어요. 화려한 시설,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감옥처럼 보였어요. 제 집에서 쫓겨나 갇히는 곳 같았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렸어요. 지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파트 팔면 실버타운 입주금도 충분하고 남은 돈으로 펀드에 가입하면 매달 용돈도 나와요. 저희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혜인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저를 버리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돈 한 푼까지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미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협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님도 면목이 있으시잖아요. 치매 환자로 법정에 서고 싶으세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었어요. 변호사인 지훈이가 마음먹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상이라고 주장해도 이미 진단서가 나와 있고 대형 로펌 변호사인 사위가 증언하면 누가 저를 믿어주겠어요. 혜인이가 그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건강도 걱정되고. 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혈육인 딸마저 저를 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72살의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떨리는 손. 정말 저는 쓸모없는 노인이 된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미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펜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어머님 편하게 모실게요. 저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차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훈 변호사, 다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위협처럼 들렸어요.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집 앞에 내려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일주일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지훈이가 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노인일까요? 그때 문득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생전에 늘 말했었죠. 여보, 힘들 때일수록 과거를 돌아봐. 거기에 답이 있을 거야.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위에 올려둔 낡은 괴짝을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유품함이었어요. 먼지를 닦아내고 뚜껑을 여니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의 안경, 만년필, 그리고 제가 법원 도서관에서 일할 때 쓰던 수첩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검은색 가죽 커버의 두꺼운 노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제 젊은 시절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제가 법원 도서관에서 일하며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일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1995년 3월 15일 김 판사님 민법 전집세권 대출 같은 날 오후 박 변호사 방문 봉투 전달 목격 금액 추정 3천 이런 식의 기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걸 적었는지 기억이 났어요. 법원 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니 이상한 일들을 자주 목격했거든요. 판사들이 특정 변호사들과 몰래 만나고 봉투를 주고받고 때로는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제가 정리하던 판례집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한 뒤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메모에는 다음 달 선고될 판결 내용이 미리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책 제목, 열람 시간, 방문자 이름, 그리고 제가 목격한 수상한 행동들을요. 노트를 계속 넘기다가 2010년 기록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차영철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만난 그 로펌 회장이었죠. 2010년 7월 22일 차영철 대표 방문. 이 판사님과 30분 면담. 대형 쇼핑백 2개 전달. 다음 날 해운회사 소송 판결 뒤집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돋보기를 찾아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차영철과 관련된 기록이 수십 건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강지훈. 제 사위였어요. 2012년 9월 10일. 강지훈 검사 차영철 대표와 동행. 최 부장판사실 출입. 1시간 체류. 이틀 후 건설사 비리 사건 불기소. 손이 떨려서 노트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훈이가 검사 시절부터 차영철과 함께 재판을 조작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자랑스러워했던 사위가 사실은 법을 팔아먹는 브로커였던 거예요. 저는 노트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2015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의 기록에는 지훈이와 차영철이 연루된 사건이 23건이나 있었어요. 부동산 개발 허가, 세금 탈루, 횡령, 배임. 온갖 범죄를 돈으로 무마시킨 기록들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제일 최근 기록이었어요. 2015년 2월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 전직 기념 파티, 차영철 회장 주최, 참석자 중 현직 판사 12명, 각자 봉투 수령, 최소 5천 이상 추정, 제 손에 확실한 무기가 쥐어진 것이었어요. 이 노트는 지훈이와 차영철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오래된 장독대를 확인했어요. 김장독 아래 콘크리트 틈이 벌어진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노트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비닐봉지 3겹으로 싸서 방수 처리를 한 뒤 조심스럽게 틈 사이에 밀어 넣었어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백지를 꺼내 중요한 내용들을 암호로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훈이가 집을 수색하더라도 원본은 안전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만든 암호는 간단했습니다. 법원 도서관 분류번호를 이용한 것이었죠. 민법은 1, 형법은 2 이런 식으로요. 밤새 암호 문서를 만들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인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혜인아, 너도 그 사람들 편이구나. 엄마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혜인이가 흐느꼈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지훈 씨가 너무 무서워요. 요즘 이상해요. 저한테도 함부로 해요. 엄마를 어떻게든 요양원에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훈이를 막아야 한다고요. 단순히 제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훈이가 짓밟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했어요. 혜인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지훈이한테 내가 포기한 것처럼 행동해. 알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노트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태우 검사. 이 사람만은 단 한 번도 수상한 기록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영철이나 지훈이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4년 11월 5일 서태우 검사 도서관 방문. 차영철 대표와 마주치자 즉시 퇴장. 굳은 표정. 서태우 검사는 제가 기억하기로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늘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다른 법조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죠. 혹시 이 사람이라면 제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서관 시절 동료였던 정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 선배는 아직도 법원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혹시 서태우 검사님 아직도 법원에 계신가요? 정 선배가 반갑게 대답했어요. 아, 서 검사님이요? 지금은 공수처 부장검사가 되셨어요. 얼마 전에 재벌 비리 수사로 뉴스에도 나왔는데. 왜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수처라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잖아요. 서태우 검사가 거기 있다면 제 노트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지훈이었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암호 문서를 서랍에 숨기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잘 생각해 보셨어요? 벌써 이틀이나 지났네요. 지훈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시간 좀 더 줘. 지훈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안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방 좀 구경해도 될까요? 오랜만에 와보네요. 저는 놀랐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지훈이는 안방을 샅샅이 둘러봤습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서랍도 확인했어요. 다행히 노트는 베란다에 숨겨둔 상태였죠. 뭘 찾는 거니? 제가 물었어요. 지훈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혼자 사시기에 너무 큰 집 같아서요. 역시 실버타운이 나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이는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베란다로 달려갔어요. 노트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서태우 검사에게 이 노트를 전달하기로요. 하지만 직접 만나기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익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서태우 검사에게 보낼 편지를 어떻게 전달할지 밤새 고민한 탓이었어요. 지훈이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어제도 집 앞에 낯선 검은색 차가 2시간이나 서 있었거든요. 제가 나가면 바로 따라올 게 뻔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새벽 운동을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도 가끔 새벽 산책을 했으니까 의심받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작은 가방을 맸어요. 가방 안에는 제가 밤새 준비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에서 중요한 부분만 복사한 종이 10장, 그리고 서태우 검사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편지는 일부러 컴퓨터로 작성해서 인쇄했어요. 제 필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휴대폰은 집에 두고 나왔어요. 위치 추적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을 때 뒤를 슬쩍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습니다. 저는 평소 가던 공원 쪽으로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골목길로 들어가 지그재그로 움직였습니다. 30분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웃 동네의 작은 우체국이었습니다. 우체국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밖에 있는 무인 우편함은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뒤 준비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공수처 사무실로 적었고 보내는 사람 나는 비워뒀어요. 봉투를 우편함에 넣으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가 과연 서태우 검사에게 전달될까요? 믿어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우편함에 밀어 넣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서태우 검사님, 저는 당신의 정의를 믿는 오래된 독자입니다. 동봉한 자료를 보시면 차영철 회장과 강지훈 변호사의 비리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증거가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조심스러웠어요. 일부러 시장을 들러 파를 한 단 샀습니다. 새벽 운동 나간 김에 장을 본 것처럼 보이려고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었어요. 모두 지훈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훈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새벽 운동 나갔었어. 휴대폰은 깜빡하고 두고 나갔네. 제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지훈이가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운동 가셨어요? 동네 공원에 산책 갔지. 왜 그러니?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했습니다. 지훈이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이제 서태우 검사의 반응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혹시 편지가 전달되지 않은 건 아닐까? 아니면 서태우 검사가 관심이 없는 걸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저녁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공수처는 대형 로펌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태우 부장검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 편지를 받은 게 확실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서태우 검사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강직한 표정, 흔들리지 않는 눈빛.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는 걸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집 현관을 사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훈이가 저를 본격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도 없고 안에는 짧은 메시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대로 된 곳을 건드렸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혜인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훈 씨가 이상해요. 매일 밤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무슨 검사가 어떻고 조사가 어떻고 엄마한테도 자꾸 전화하라고 하고요. 저는 혜인이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혜인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알아요. 지훈 씨가 나쁜 일 많이 했다는 거. 재판도 조작하고 뇌물도 받고.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혜인이를 꼭 안아줬어요. 내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혜인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그때 혜인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USB였습니다. 엄마, 이거 지훈 씨 서재에서 몰래 가져왔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USB였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혜인이가 간 뒤 저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어요. 파일이 수백 개나 들어있었습니다. 대부분 법률 문서였는데 자세히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판결문 초안,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금품 수수 내역까지 지훈이의 모든 범죄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특히 눈에 띄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숙자 재산 처리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매수, 진단서 위조, 법적 절차까지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완벽한 증거를 갖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USB 내용을 모두 복사한 뒤 원본은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다시 서태우 검사에게 보낼 준비를 했어요. 이번엔 우편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지훈이가 우체국까지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오래전 법원 도서관 동료였던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은 지금도 법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김 과장에게 서류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김 과장은 망설이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김 과장을 만나 USB와 편지를 전달했어요. 장소는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정기 검진을 받는 척하면서 만난 거였죠. 선배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이야.
꼭 전달해줘. 김 과장이 떠난 뒤 저는 병원 로비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이제 모든 카드를 다 썼습니다. 남은 건 기다리는 것 뿐이었어요. 서태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지훈이와 차영철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병원에서 집에 가는 중이야.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누가 찾아오거나 뭘 물어보거나?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 그냥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지훈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곧 그의 왕국이 무너질 거예요. 서태우 검사에게 두 번째 자료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연기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지훈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면 차라리 제가 먼저 그런 척을 해서 방심시키는 거였죠. 그래야 지훈이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아침에 혜인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인아, 엄마야. 근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엄마가 자꾸 깜빡깜빡해. 혜인이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목요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지훈이 말이 맞나 봐. 내가 정말 치매가 오는 건가? 혜인이는 제 연기를 믿은 것 같았어요. 걱정하는 목소리로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오늘 지훈이네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외롭다고, 가족이 보고 싶다고요. 오후에 혜인이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지훈이네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평수가 50평이 넘는 큰 집이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훈이 변호사 월급으로 이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장식장에는 고가의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서재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는데 책장 가득 법률 서적이 꽂혀 있었어요. 혜인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혜인이가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슬쩍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조용히 닫고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상 서랍은 잠겨 있었지만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어요. 금고는 디지털 방식이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옆 선반에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급하게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 서류였어요. 회사 이름은 JK 홀딩스, 대표이사는 강지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있던 서류였어요. 홍콩 경매장에서 구입한 현대 미술품 영수증이었는데 금액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영수증 메모란에는 차영철 회장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또 다른 파일이 있었어요. 열어보니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서였습니다. 잔액이 하나로 20억 원이 넘었어요. 입금 내역을 보니 대부분 차일리 로펌에서 온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목은 법률 자문료로 위장되어 있었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재빨리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혜인이가 찾으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원래대로 놓고 서재를 나왔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혜인이가 놀란 듯 물었어요. 저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더라? 길을 잃었네. 혜인이가 저를 화장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방금 본 서류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지훈이가 받은 뇌물이 제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지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저는 외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가족이 보고 싶었어. 지훈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는 친구들도 많고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혼자 있기가 불안해. 지훈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서재에서 지훈이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인아, 누가 내 서재에 들어갔어? 혜인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요. 지훈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서재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서재가 어디야? 난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잃었어. 지훈이는 한참 저를 관찰하더니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서류 위치가 조금 바뀐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계속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나갈 때와 뭔가 달랐어요. 신발장 위에 놓은 화분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었고 거실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왔다 간 것이었어요. 아마 지훈이가 보낸 사람이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베란다의 장독대도 확인했어요. 다행히 노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입자는 그것까지는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서류, 미술품 영수증, 스위스 계좌 내역서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이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긴 뒤 여러 개로 복사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USB 하나에 담아서 김장동 밑에 숨겼어요. 새벽 2시 저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엔 서태우 검사에게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공수처 홈페이지 제보란에 올리기로 했어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면 추적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컴퓨터 교실이 있는 곳이었죠. 노인들에게 인터넷을 가르치는 곳이라 자연스러웠습니다. 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저는 재빨리 공수처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제보란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차영철 회장과 강지훈 변호사의 검은 커넥션이었어요. 내용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뇌물수수, 재판거래 정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파일도 첨부했어요. 글을 올리고 나서 빠르게 로그아웃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른 노인들과 함께 컴퓨터 수업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폭탄은 터질 거예요. 지훈이와 차영철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매우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지훈이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 내일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불안했지만 승낙했습니다.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내일 지훈이가 무슨 말을 하든 모두 녹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김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요. 창밖을 보니 검은색 차가 또 와 있었어요. 감시가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훈이가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뉴스를 켰습니다. 공수처가 차엘리 로펌 주변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직 압수수색은 없었지만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서태우 검사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지훈이가 직접 저를 데리러 왔어요. 평소와 달리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왔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뒷좌석에 서류 가방이 여러 개 있었고 지훈이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지훈이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분들 만나실 거예요.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누구를 만나는데?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이 이상했어요. 집이 아니라 도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골프장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지훈이가 저를 안내한 곳은 골프장 안의 별도 회의실이었습니다. 들어가니 10명 정도의 중년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차영철 회장도 있었고 얼굴이 낯익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TV에서 본 적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현직 부장판사, 검찰 고위 간부, 그리고 유명 로펌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은밀한 곳에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수상했죠. 차영철 회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저는 일부러 흐릿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누구시더라? 아, 맞다. 차 회장님. 그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짓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차영철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 여사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사님이 무슨 제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누군가 여사님을 이용한 거예요.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서태우가 너무 나대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내일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서태우를 지방으로 발령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이들이 검사 인사까지 마음대로 조작하려 한다니. 그때 지훈이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어머님의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평소 망상 증세를 보였다는 이웃들의 진술서도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망상 증세 같은 건 없었고 이웃들과도 정상적으로 지냈거든요. 아마 지훈이가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받아낸 것 같았습니다. 부장판사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충분합니다.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치매 환자의 허위 제보로 결론 내리면 됩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가방 안의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이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야 했으니까요. 차영철이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 여사님, 혹시 집에 다른 자료는 없으신가요? 옛날 노트나 서류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 집이 어디더라? 그들이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어요. 제가 어머님 집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1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 대책을 논의했어요. 어떤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할지, 어떤 검사를 매수할지, 언론은 어떻게 입막음할지, 구체적인 이름과 금액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겼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그들이 주고받은 메모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적은 메모를 슬쩍 봤는데 S시계 5개, P 가방 10개, 현금 3억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뇌물 리스트였던 거죠. 미팅이 끝날 무렵 차영철이 봉투를 여러 개 꺼냈어요. 참석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거니까 끝까지 함께 갑시다. 봉투를 받는 사람들의 표정은 익숙해 보였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계속 멍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본 건 다 잊으세요. 아니, 어차피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 조롱 섞인 말투에 정말 화가 났지만 저는 참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훈이가 떠나자마자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저녁에 혜인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지훈 씨가 변호사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를 성년후견인 신청하겠대요. 법원에 서류를 낼 거래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제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돼요. 사실상 지훈이가 제 모든 걸 관리하게 되는 거였죠. 혜인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김 과장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녹음한 파일을 전달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김 과장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배님, 서태우 검사님이 선배님을 찾고 있어요.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드디어 서태우 검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만남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내일 오전 법원 근처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30년 된 노트, USB에 담긴 파일들, 오늘 녹음한 파일까지 이 모든 걸 서태우 검사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어요. 새벽 3시쯤 현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틀린 번호라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계속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지훈이가 보낸 사람들이겠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문 안쪽에 의자를 대고 막아놨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죠. 10분쯤 지나자 도어락 소리가 멈췄어요.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 서태우 검사를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지훈이와 차영철,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법조인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이 바로 반격의 날이라고.
아침 8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아파트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차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으니까요. 법원 근처 찻집에서 서태우 검사를 만난 뒤 집으로 돌아오니 혜인이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급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혜인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누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지훈 씨 회사 후배인데 김민수 변호사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지훈이 회사 사람이 왜 저를 찾는 걸까요? 혹시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혜인이의 다음 말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더는 못 참겠다고, 양심이 너무 괴롭다고요. 혜인이가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 여사님, 제가 아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서태우 검사에게 이미 많은 증거를 전달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나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회사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증언은 매우 중요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김민수 변호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제가 정했어요. 사람이 많지 않은 동네 뒷골목 찻집이었죠. 혹시 감시당할 수도 있으니 일부러 복잡한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찻집에 들어서니 구석 자리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벌떡 일어나 인사했어요. 오 여사님, 김민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결심했을지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 김민수 변호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사님, 저는 5년 전에 입사해서 강지훈 선배 밑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선배를 정말 존경했어요. 실력도 좋고 카리스마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김민수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는 정상적인 법률 업무보다 로비에 더 신경을 썼어요. 판사들 만나서 식사하고 골프 치고 선물 보내고 그게 일상이었죠. 처음엔 그냥 영업이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여기에 제가 모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강 선배가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금품 수수 내역까지 다 들어 있어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지훈이의 범죄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니요. 특히 충격적인 건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김민수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기업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 측이 무죄를 받기 위해 10억을 제시했어요. 강 선배가 그 돈을 받아서 담당 판사한테 5억을 전달했습니다. 나머지는 차영철 회장과 나눠 가졌고요. 그 모든 과정이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을 왜 문자로 주고받았죠? 김민수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너무 자만했어요.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일반 문자가 아니라 암호화된 메신저를 썼는데 제가 그걸 복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인쇄된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대화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판사, 오늘 판결 고맙습니다. 약속한 건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지훈이가 보낸 문자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판사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다음 건도 부탁해. 저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었어요. 수십 건의 재판이 이런 식으로 거래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판결문을 미리 받아보고 결과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기록들이었어요. 김민수 변호사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관련된 것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야기가 왜 거기에 있는 거죠?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 선배가 여사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병원 의사를 매수하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이웃들한테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받아냈죠. 그 과정이 다 이메일로 남아 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왜 이제 와서 양심 선언을 하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김민수 변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딸이 올해 5살이에요. 아이 얼굴을 보면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런 더러운 일에 가담한 아빠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당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났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민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여사님 조심하세요. 강 선배는 지금 거의 미쳐 있어요. 뭐든 할 수 있는 상태예요. 특히 차영철 회장이 뒤에 있으니까 더 위험해요.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바로 USB 내용을 확인했어요. 김민수 변호사 말대로 엄청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계좌 거래 내역, 판결문 초안.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파일명이 날짜와 사건명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보니 김민수 변호사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제가 가진 30년 된 노트와 비교해 봤어요. 놀랍게도 많은 부분이 일치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목격하고 기록했던 인물들이 지금도 여전히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과거의 수기 기록과 현재의 디지털 증거를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린 것이었죠. 이제 이것만 있으면 지훈이와 차영철,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모든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USB를 여러 개로 복사했어요. 하나는 베란다 장독대 밑에, 하나는 혜인이 모르게 그녀 집에, 하나는 은행 금고에 넣어둘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2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거부하면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협박 문자였어요. 아마 지훈이나 차영철 쪽에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태우 검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수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USB 복사본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 선배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이제 모든 증거가 검찰 손에 들어갔어요. 곧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지훈이와 차영철의 비리 왕국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고. 서태우 검사에게 증거를 전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대형 로펌 수사 소식이 나왔고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차엘리 로펌 건물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출입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어요. 문 밖을 확인하니 지훈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지훈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거실로 들어온 지훈이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그렇게 오만하던 사위가 무릎을 꿇다니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 미리 켜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면서요. 어머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계산적인 빛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이 서태우 검사한테 자료를 보내신 거 알아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제가 평생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돈도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서태우? 그게 누구니? 난 모르는 사람인데. 지훈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애원하던 얼굴이 점점 차가워지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연기 그만하세요. 다 알면서 왜 이러세요? 김민수도 만나셨잖아요. 저는 속으로 놀랐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지훈이가 제 행동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정말 모르겠는데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이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어머님이 치매 환자라는 진단서예요. 정신과 의사 3명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웃들 진술서도 있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다고 다들 증언했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훈이가 어떻게 이런 서류들을 만들었는지 듣고 싶었어요.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이게 다 뭐니? 내가 치매라고? 제가 억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훈이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은 치매 환자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뒀어요. 이제 어머님 증언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치매 환자의 망상으로 처리될 거예요. 그 순간 지훈이가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직접 말한 거죠. 녹음기가 이 모든 걸 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2가지 선택이 있어요. 조용히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고 모든 재산을 저한테 맡기시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시든지. 저는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신병원이라니. 내가 왜 거기 가야 하는데? 지훈이가 무서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하시면 저와 혜인이가 법원에 신청해서 강제 입원시킬 수 있어요. 가족 2명이 동의하면 가능하거든요. 혜인이는 이미 제 편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까지 저를 배신한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혜인이를 믿었어요. 아마 지훈이의 협박에 못 이겨 그런 척하는 거겠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지훈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런 감상적인 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제 성공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차영철 회장님과 함께 이룬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지훈이가 또 다른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혜인이와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감옥 가면 그들도 끝이에요.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손주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혜인이는 직장도 잃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가족을 인질로 협박하다니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협박도 녹음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있어요. 지훈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가진 그 노트 말이에요. 30년 된 그 검은 노트. 그거 어디 숨겼어요? 저는 깜짝 놀란 척했어요. 무슨 노트?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지훈이가 소파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다 알아요. 법원 도서관에서 일하며 적은 기록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그 순간 지훈이가 또 하나의 비밀을 털어놨어요. 사실 그 노트에 있는 사람들 다 아직도 현직이에요. 대법관, 검찰총장,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들이 그 노트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머님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두려운 표정을 지으며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지훈이가 스스로 거대한 비리 조직의 존재를 인정한 거였으니까요. 지훈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각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재산도, 제보도 모든 걸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여기 사인만 하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어머님도 편하게 사실 수 있고 가족도 안전할 거예요. 저는 펜을 받아들고 망설이는 척했어요. 손을 일부러 떨면서 천천히 종이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펜을 놓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정말로 나를 치매로 만들려고 의사를 매수했니? 정말로 재판을 조작했니? 정말로 뇌물을 받았니? 지훈이가 짜증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다 했어요. 의사들 매수했고, 진단서 위조했고, 재판도 조작했어요. 돈도 받았고요. 그게 어때서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다 끝났구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작은 기계였지만 그 안에는 지훈이의 모든 자백이 담겨 있었죠.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설마 녹음을?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 다 녹음했어. 내가 나를 치매로 조작하고 재판을 사고 팔고 가족을 협박한 것까지 다. 지훈이가 녹음기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강도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미리 신고해 둔 거였죠. 서태우 검사가 보낸 형사들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형사들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자백도 있고
협박도 있어요. 경찰이 지훈이를 연행한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 채널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형 로펌 에이스 변호사 재판 거래 및 장모 재산 갈취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에는 수갑을 찬 지훈이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때 그렇게 당당하고 오만했던 사위가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니까요. 특히 혜인이와 손주들이 걱정됐어요. 오전에 서태우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공수처 사무실로 오라는 거였죠. 저는 택시를 타고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취재진이 가득했고 제가 나타나자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서태우 검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서류와 법전만 가득했습니다. 서태우 검사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차를 권했어요. 오 여사님,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덕분에 거대한 비리를 밝힐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신고했어야 했는데 30년 동안 묵혀둔 제 잘못도 있어요. 서태우 검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신 거죠. 그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제가 제공한 노트와 USB,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훈이와 차영철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 12명, 검사 8명, 대형 로펌 대표 5명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서태우 검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들이 주고받은 뇌물만 500억이 넘습니다. 조작한 재판도 100건이 넘고요. 특히 차영철 회장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비리였어요. 30년 동안 법원 도서관에서 일하며 목격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죠. 여사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서태우 검사가 말했어요. 공판이 일주일 뒤에 열려요. 여사님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나가야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서태우 검사는 제 안전을 걱정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도망가거나 숨고 싶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맞서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혜인이가 와 있었어요. 울음으로 퉁퉁 부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알았어요. 지훈 씨가 엄마한테 하는 짓을.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혜인이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줬어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너도 피해자야. 혜인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범죄자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혜인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면 돼. 아빠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아빠라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 아이들은 이해할 거야.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드디어 공판 날이 됐습니다. 저는 가장 단정한 한복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방청석이 꽉 차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지훈이와 차영철,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금세 시선을 피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나갔어요. 사법거래, 뇌물수수, 공문서 위조, 사기, 협박. 죄목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증인석에 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선서를 한 뒤 검사의 질문이 시작됐어요. 증인께서는 법원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며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판사와 변호사들이 은밀하게 만나 돈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증언할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특히 제가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말할 때는 법정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30년 동안 묵혀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피고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신빙성을 공격했어요. 증인은 고령이시고 최근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 치매 진단서는 가짜입니다. 강지훈 피고가 의사를 매수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제 기록은 30년 전부터 써온 것이라 기억과 상관없이 증거가 됩니다. 그때 제가 준비한 노트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판사가 노트를 살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날짜, 시간, 인물, 금액이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녹음 파일을 재생할 때였어요. 법정 스피커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다 했어요. 의사들 매수했고, 진단서 위조했고, 재판도 조작했어요. 돈도 받았고요. 그 자백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차영철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봤어요. 증언을 마치고 증인석에서 내려올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의 침묵이 끝난 거예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니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용감한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며칠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징역 10년, 차영철은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 역사상 가장 큰 비리 사건으로 기록됐어요. 판결을 듣고 법원을 나오는데 김민수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 미래를 봐야죠.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됐고 차영철 회장도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한때 법조계의 왕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죄수복을 입고 철창 안에 갇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차일리 로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건물 앞에는 채권자들이 몰려와 시위를 했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어요. 특히 차영철이 키워낸 후배 변호사들은 모두 연루 의혹을 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었던 곳이 범죄 조직의 소굴로 낙인 찍힌 거였죠. 서태후 검사의 수사는 계속 확대됐어요. 차영철의 비리를 파헤치자 더 큰 그물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 대기업들과의 검은 거래, 심지어 해외 자금 세탁까지 매일 새로운 사실이 폭로됐고 연루된 사람들이 줄줄이 소환됐어요. 어느 날 오후 서태후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껴졌어요. 여사님,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사님 덕분에 30년 동안 썩어 있던 곳을 모두 도려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봤던 것을 기록하고 말했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니 혜인이가 와 있었습니다. 요즘 혜인이는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죄책감과 미안함에 시달리는 딸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늘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혜인이의 표정이 단호해 보였어요. 엄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혜인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아이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테니까요. 잘 생각했니?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제가 물었어요. 혜인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지훈 씨는 면회도 거부했어요. 자기는 이제 가족이 없다고 혼자 살겠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이가 감옥에서도 여전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았어요. 가족마저 버리고 혼자 살겠다니 얼마나 외로운 선택인지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혜인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엄마가 그런 고통을 겪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훈 씨가 무서워서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변명거리만 찾았어요. 저는 혜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어요. 혜인아, 너도 피해자야.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괴물이 될 줄 알았겠니? 이제 그만 자책해.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혜인이가 흐느끼며 제 품에 안겼어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어요. 우리 모녀가 이렇게 끌어안고 운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차영철이 옥중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어요. 한때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다니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영철의 가족들도 몰락했어요. 부인은 해외로 도피했고 자녀들은 모두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산은 대부분 추징당했고 집과 건물들은 경매에 넘어갔어요. 한때 재벌가 못지않은 부와 권력을 누리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차영철이 30년 전부터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 금액이 무려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숨겨둔 돈이었는데 제가 제공한 노트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서태후 검사가 저를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사님이 기록하신 1995년 7월 15일자 메모 있잖아요. 차영철이 김 판사에게 다이아몬드 시계를 줬다는 기록. 그 시계를 찾았어요. 김 판사 집 금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25년이나 된 기록이 증거가 됐다니. 제가 무심코 적어둔 메모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어요. 현직 대법관 한 명도 포함됐습니다. 그는 차영철로부터 수십억을 받고 주요 판결을 조작해왔던 거였어요. 법조계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이었죠.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됐어요. 제목은 용기 있는 고발자, 정의를 지킨 할머니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이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걸까요? 저는 그저 봤던 것을 기록하고 알게 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혜인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을 때 저는 묵묵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을 때 혜인이는 홀가분한 표정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아이들도 잘 키우고 열심히 살게요. 혜인이가 다짐하듯 말했어요. 저는 혜인이를 격려했습니다. 그래, 잘 될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힘내자. 손주들은 처음에는 아빠가 왜 집에 오지 않는지 계속 물었어요. 혜인이는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 둘러댔지만 큰 아이는 뉴스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10살짜리 손자가 제게 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손자를 안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잘못을 했어. 하지만 그래도 너희 아빠야. 언젠가는 반성하고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더 강해지고 바르게 살아야 해.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겠지만 아이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차영철이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한 달 뒤였어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한때 법조계의 제왕이었던 사람의 초라한 최후였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참석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교도소에서 항소를 포기했어요. 모든 걸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인 거였죠. 면회를 신청한 혜인이를 끝내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과의 인연을 스스로 끄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지훈이를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 욕심이 너무 컸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걸까? 답은 찾을 수 없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것, 진실을 밝힌 것,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비록 가족이 무너졌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보다는 진실 위에 선 개인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배신과 아픔의 기억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사실이었던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저는 작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1층은 상가로 2층은 제가 살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층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혜인이와 손주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두꺼비집이라는 이름의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이름이 특이하다고 다들 물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장독대 밑에서 찾은 희망처럼 숨겨진 약자들의 힘을 꺼내주는 곳이 되고 싶었거든요. 상담소를 열기 전에 저는 법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72살에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법원 도서관에서 25년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노인들이 꼭 알아야 할 재산권, 상속법, 성년후견제도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가 자원봉사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2번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기로 한 거였죠. 그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을 봉사로 갚으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개소식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노인들, 기자들, 심지어 서태우 검사도 축하하러 왔어요. 서태우 검사는 꽃바구니를 들고 와서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좋은 일을 시작하시다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찾아온 노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첫 상담자는 78세 박 할머니였어요. 아들에게 전 재산을 증여했다가 버림받은 사연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들이 효도하겠다고 해서 다 줬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돼요.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박 할머니의 손을 잡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 부양 의무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니 뿌듯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의 노인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후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것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80세 최할아버지였는데 며느리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들이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참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할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도왔어요. 할아버지,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신고하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최할아버지는 제 말에 용기를 얻고 신고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처벌받았고 할아버지는 보호시설로 옮겨갔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상담소 운영 3개월째 저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법률 교육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유언장은 꼭 공증받으세요. 그리고 전 재산을 한 번에 주지 마세요. 나눠서 주거나 사후에 주는 게 안전해요. 교육을 들으러 온 노인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법원 도서관에서 일할 때 봤던 각종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훈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혜인이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오 여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지훈이가 큰 죄를 지었네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이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부탁을 했어요.
혜인이와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자기는 면목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하지만 손주들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혜인이에게 전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상담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지방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는 더 많은 변호사들을 섭외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 중에는 무료 봉사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저를 존경한다며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두꺼비 집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노인 법률 상담소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후원을 했어요. 저는 그 돈으로 더 많은 노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찾아가는 법률 상담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거였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요양원, 경로당, 노인정을 돌아다녔어요. 한 번은 시골 요양원에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치매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원장은 구속됐습니다. 피해 노인들은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훈이에게 당할 뻔했던 그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됐어요. 고통이 지혜가 되고 상처가 힘이 된 거였습니다. 혜인이도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미술 강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빠를 그리워했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상담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왔을 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 몇 명은 제가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으니 교도소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1년 만에 듣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 뉴스로 봤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반성하고 있니? 네, 매일 후회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욕심이 저를 망쳤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지훈이도 용서해야 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검은 노트에 기록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리와 범죄가 아닌 희망과 치유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문장은 이거였어요. 강지훈에게 당했던 그 뺨, 치매로 몰렸던 그날의 수치심은 내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권력자에게 짓밟힐 뻔했지만 그 아픔 덕분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약자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어머니이자 법지킴이로서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숙자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